그래서 그러니까는 뭐 플립 러닝이나 거꾸로 교실이나 PBL은 그래도 감정하고 결부될 가능성이 더 높긴 해요. 이게 우리가 선생님이 강의하는 거를 듣는 것보다는. 왜 그러냐면은 지가 풀고 싶은 문제를 고르기 때문에 그래요. 애들이 지가 관심 있는 문제를 고르기 때문에. 자기가 관심 있는 문제를 그러니까 애들이 예를 들어서 교실 이동제를 한다거나 하면은 두뇌가 훨씬 더 감정하고 결부가 되거든요. 그게. 왜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니까요. 누가 이게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활동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가 고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굉장한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들이 자기가 풀고자 하는 문제에 자이가르닉 효과, 헌티드 되어 있다. 그 두뇌가 그 문제를 절대 떠나지 못한다. 그 상태. 체면에 걸린 상태. 어떤 자기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체면에 걸린 상태예요. 이건 왜 그럴까라는 그 질문에 체면에 걸려 있는 상황이에요. 그게 굉장히 이제 그 인공지능 시대에 가장 필요한 두뇌가 이제 그런 두뇌거든요. 신비한 상태에 들어가 있는 두뇌라고 봐야 돼요. 정상적인 상태의 두뇌는 이제 의미가 없어요. 인공지능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는 상황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런 두뇌를 만들려면은 그게 아무리 쓸데없는 선택을 할지라도 애들이 일단 그것을 선택을 하면은 교사가 눈 감아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 도저히 이건 이게 교실에서 내 상식을 벗어난 학생들이 한 90%가 돼야 돼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내가 얘 학생이라고 이해할 만한 애들은 한 9%밖에 없는 거죠. 1%는 뭐냐면 이제 완전히 이제 내놓은 애들. 1%는 도저히 이제 얘는 그래 뭐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하라 뭐 이런 애들이고, 나머지 90% 정도는 어쩌면 이런 것 같아요. 한물 간 건데 왜 얘는 여기에 몰입을 할까? 그 다음에 왜 얘는 게임에만 몰입을 할까? 게임에 몰입하는 애들이 한 50%는 되겠죠. 만약에 교사가 냅둬버리면, 그죠? 자유를 줘버리면. 그때 이제 저는 학부모 강의할 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부모가 새로운 게임을 배운 다음에 이 게임이 더 재밌더라라고 제안을 해줘라, 자녀들한테. 같이 게임을 해서 같이 경쟁을 해라, 애들하고. 그러니까 그게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그 아이의 두뇌의 기능이 그 사고력이, 판단하고 전략 기획을 짜는 그 사고력이 감정을 떠나지 않도록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제가 그렇게 강의하는 이유는 감정을 떠나면 어차피 손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기억이 감정을 떠나는 순간 인공지능과의 경쟁력이 완전히 상실돼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게임을 통해서 전두엽을 발달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얘가 지금 영어 수학을 싫어한다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영어 수학을 싫어하는 애한테 영어 수학을 시켜버리면 얘는 감정과 이탈된 상태로 전두엽을 발달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좋아할 수 있겠어요? 10대가 초등학생이 진도 못 따라가는 애가 IQ가 낮다고 쳤을 때, 솔직히 영어 수학을 엄마가 잘하고 하는데 이불 속에서 영어 사전을 보면서 낄낄대는 애가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엄마는 영어 사전 보는 게 너무 좋아서 밤새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수학 정석 좀 보다 잘까? 그래서 이불 속에서 잠이 안 와 엄마 막 이러면서. 이게 감정하고 결부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확률이 떨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교과서 가지고 얘를 전두엽을 발달시키는 데 있어서 감정과 결부된 상태로 발달시킨다는 것, 확률이 너무 떨어진다는 거죠. 10,000분의 1밖에 안 될 거예요, 제 생각에. 10,000명 중에 1명은 그런 놈이 있을 겁니다. 10,000명 중에 1명. 근데 아마 그런 애는 공교육을 안 다닐 가능성이 많아요. 아마 홈스쿨 할 거예요, 홈스쿨. 너무 뛰어나니까 학교 안 보낼 것 같아. 또 그러니까 아예 학교에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영어 수학과 감정을 결부시킬 만한 인간이 아예 없는 거죠, 공교육에는. 아예 없는 거예요. 이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교육의 미래를 출발해야 되는 아주 엄청난 모순적인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게 이제 인공지능의 발달입니다.
제 얘기 중에서 이제 도저히 증명할 수 없는 것들이 많지만 그 인정하고 넘어갑니다. 저도 못하고 과학자도 못하고 아무도 못해요. 왜냐면은 원자 이하의 세계는요 관찰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상대성 이론이라든가 양자 물리학은요 대부분 사고 실험을 해요. 그 다음에 수학적으로 증명을 해요. 관찰은 안 돼요 어차피. 그러니까 증명이 안 돼요. 근데 그래서 수학자들이 평행우주론이라든가 뭐 10차원 우주라든가 11차원 우주라든가 촉근 이론이나 이런 것들은 수학적으로 증명을 합니다. 느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수학자들을 믿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증명은 못하지만 굉장히 권위 있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라든가 권위 있는 대학의 학자들이 그걸 증명을 했다고 하고 이 우주의 예를 들어서 통일장 이론이라고 하는데 통일장 이론에서 가장 큰 게 M 이론이 가장 각광받고 가장 신뢰를 받는 게 M 이론이고 M 이론의 근저에는 촉근 이론이 들어가 있거든요. 슈퍼스트링이라고. 근데 촉근이 현실에서 가동을 하려면은 물리의 차원이 11차원이 돼야지 이게 제대로 가동을 한다라는 것까지 이제 수학적으로 증명이 된 상황입니다. 볼 수는 없고 만질 수도 없지만. 그래서 저는 거기서부터 뇌과학하고 그 촉근 이론을 하고 그걸 점점점 제가 접근시켜가지고 나름대로 결론을 내린 거거든요. 그리고 인공지능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잠재력은 최근에 하멜로프인가? 물리학자하고 수학자 로저 펜로즈 두 사람이 인간 의식의 기원을 우리 뉴런 세포의 골격을 이루는 미세소관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미세소관 안에서 양자적 현상이 나타나고 그 양자적 현상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영혼이라고 부르는 현상, 왠지 이렇게 이 생각이 발생하는 기원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증명이 안 됩니다. 어차피 증명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인간의 두뇌는 기본적으로 양자 컴퓨터를 탑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뇌 안에. 그런데 지금 현재 인공지능이 양자 컴퓨터가 되려면은요, 미래학자들은 200년이 지나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주 기초적인 양자 컴퓨터는 가능하겠지만, 우리 인간의 두뇌 속에 장착되어 있는 걸로 지금 추정되고 있는 그 정도의 양자 컴퓨팅 효과까지 인공지능에 가려면 200년이 더 걸릴 것이다. 그러니까 향후 한 100년 정도는 인간이 인공지능과의 협업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협업 가능성이 있는데 향후 100년 정도는. 근데 문제는 뭐냐? 공교육 방식의 교육은 인공지능과 협업할 수 있는 인간을 절대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인공지능한테 지배당하는 인간만 만들게 돼 있어요. 왜냐면은 그 근본적인 다른 차원의 정보, 즉 현재,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다차원에서 존재하고 있는데 미래를 느끼는 정보는 중뇌와 간뇌가 함께 움직일 때 그것을 감지하는 경향이 지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타파 상태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때문에 그 얘기 한 거예요. 지금 다 이해하셨을 거예요. 제가 좀 한 두세 번 반복을 지금 했는데 다 이해하셨을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이게 언어에 인공지능 언어 오류가 이미 저번에 이제 그 번역 게임이 있었는데 인공지능하고 그래서 굉장히 불공정한 게임이었대요. 왜 그러냐면은 그 번역의 수준이 최소한 문학을 전공한 박사급 정도 돼야지 그 은유적이고 비유적인 것을 번역할 수 있는 문제를 줬대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그거를 아직까지는 인간한테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번역 게임에서 인간이 이겼는데, 그래서 그 후문이 뭐냐면,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겼던 충격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번역 게임을 인공지능하고 인간이 번역 게임을 열었는데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를 낸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반인들도 번역 못할 걸 낸 거예요. 보통 인간이 번역 못할 거를 낸 거예요. 인공지능이 번역을 못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 사회생활을 하면서 경제생활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것 정도의 오가는 수준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노벨상급의 발견을 한 것이 바로 돈이 되진 않잖아요. 이게 돈이 되려면 몇십 년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게 기술화되려면.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뭐 E는 mc 제곱을 얘기하고 나서 원자력 발전소가 생길 때까지 그 갭이 있잖아요. 핵폭탄이 나올 때까지 몇십 년 될 겁니다. 왜냐면 아인슈타인이 10대 때 어느 정도 그 생각을 살짝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건 거의 한 30년 걸렸는데,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지구상에서 이렇게 돈이 오가는 경제를 다루는 정도의 인간의 언어라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인공지능이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화폐 경제, 돈이 오가는 경제는 지금 현재 인공지능의 언어를 이해하는 정도라면은 전부 싹쓸이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인간의 기능은. 그런데 이제 물론 특정 영역에서만. 단지 지금은 영역과 영역이 연결해서 복잡성이 생겼을 때 아직 인공지능이 그거를 따라오지 못하는 상황인데, 얼마 전에 하사비스가 알파고를 바둑에서 은퇴시키면서 한 말이 있어요. 알파고는 이미 AGI가 된 것 같다라는 말을 합니다. 인터뷰에서. 범용 인공지능이 된 것 같다. 즉 스스로 인간처럼 학습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온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AGI란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거든요. 제가 칼럼에다 간단하게 이렇게 썼어요. AI가 AGI가 된다는 얘기는, 즉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가 된다는 얘기는 인공지능이 노벨상 연구를 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 이렇게 칼럼을 썼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학습할 수 있는 상황이 AGI예요. 그게. 근데 저는 AGI가 이제 제 추측으로는 2035년 전후에 등장할 거라고 추측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어의 법칙이라든가 뭐 황의 법칙이라든가 이렇게 인공지능이 전자산업이 발달하는 속도 같은 게 있어요. 그렇게 점점 좀 빨라진다고 쳤을 때 네이커즈와 그걸 가지고서 2045년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2045년이 되면 인공지능이 인간을 능가한다라고 네이커즈와이라는 사람이 제시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인간의 뉴런 개수를 계산을 했대요. 1000억 개잖아요. 그러면 인간의 뉴런 개수가 1000억 개가 서로 상호작용했을 때에 가지수가 나오잖아요. 1000억 개가 이렇게도 연결되고 저렇게도 연결되고 뭐 아주 무수한 그 경우의 수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무수한 경우의 수를, 그 정도의 복잡성을 인공지능 그 칩이 언제 능가할 것인가를 그냥 단순하게 계산해 봤을 때 2045년이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대일 씨는 그 마당에서 인간은 시냅스와 시냅스 사이에 신경전달 물질이 소포체를 통해서 이동을 하는데, 그 소포체가 의외로 복잡하다, 인간은. 그러니까 레이커즈와일이 뉴런과 시냅스의 가지수를 가지고서 인공지능이 인간을 능가할 것이라는 특이점을 얘기했지만, 인간은 생물이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보가 진행되는 게 그 생화학적으로 상당히 이게 더 복잡성을 갖고 있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인간은 이 복잡성을 다 활용하지 않도록 진화돼 버렸다고. 이걸 단순화시키도록 진화가 돼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대열 씨는 특이점이 안 올 수도 있다고 보지만 저는 특이점이 이제 올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인간의 진화 방식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다 쓰지 못하도록 진화를 했기 때문에, 생존 때문에, 사냥 때문에 그렇게 진화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어쩌면 이건 정말 뭐냐면은 우리 아이들의 두뇌에 깊은 두뇌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양자 컴퓨팅 능력,
미래에 대한 예지 능력이라든가 직관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길러주는 방식의 교육만이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계적인 인재를 만드는 교육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결론이 저로서는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그걸 실천적으로 뭘까? 여기까지 얘기하면 좀 휴식할게요. 그럼 실천적으로 해법을 제시해라. 이미 우리 두뇌 속에, 인간의 두뇌 속에 들어가 있다고 추정되고 있는 양자 컴퓨팅 능력까지도 우리가 발현할 만큼의 교육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게 몰입교육으로 일단 결론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이가 즐거워하는 것에서 깊이 몰입했을 때만 그 가능성이 조금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면 그 조금 생기는 확률조차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작은 확률조차 생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뭔가 다차원하고 연결되는 직관 능력이 즐겁게 몰입하는 인간의 두뇌가 아니면 전혀 생기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공자는 예전에 몸소 체험했던 것 같고, 그래서 락지자라는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좋아하고 의무감에 그 일을 하는 인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즐기는 인간이 이길 수 없다라고 아주 옛날부터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은, 뭔가를 즐기는 인간은 미래를 끌어다 쓰더라는 얘기예요. 미래의 어떤 상황을 끌어다 써버리기 때문에 아무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미래를 먼저 봐버리니까. 그래서 미래를 먼저 본다라는 것에 이제 그 여담하고 이제 휴식할게요. 여러분 서부의 총잡이 있죠. 서부의 총잡이. 서부에 우리가 영화 보면 실제로 그 와이어터프인가 뭐 아주 유명한 보안관들의 그 전설 같은 이야기가 이렇게 내려오고 그것을 기반으로 그 서부 영화가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어떻게 단 한 번도 지지 않는 총잡이가 있느냐 이거예요. 단 한 번도 지지 않아. 그래서 그것을 이제 뭐 이렇게 그 예전에 어떤 다큐멘터리 그 미국의 하트메스 연구소라고 심장에 관해서 연구하는 그 연구소에서 나온 발표가 뭐냐면은 이제 거기서는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예요. 서부의 총잡이가 고수들은 왜 지지 않는가? 심장에 자기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자기장이 150m까지 간대요. 아주 미세한 자기장이. 여기서 혈액이 돌기 때문에. 근데 심장이 펼쳐놓은 자기장이 일종의 레이더망 같은 거래요. 레이더망 같은 건데 이게 상대방의 감정을 먼저 읽어버리는 거예요. 상대방의 몸을. 그래서 고수들은 항상 0.3초 먼저 총을 꺼낸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상대방이 총을 꺼내려고 하는 마음을 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악당이 총을 꺼내려고 하면은 고수는 이렇게 인지한답니다. 이미 총을 꺼낸 걸로 인지한대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은 악당의 총이 각도가 이렇게 와야 발사하잖아요. 악당의 총이 이만큼 왔을 때 고수는 이미 조준하고 있어요. 악당은.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0.3초에서 0.5초 항상 빨라요. 그게 심장이 먼저 감지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그 의중을 감지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두뇌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미 총을 꺼내고 있는 걸로 해석을 한대요. 그래서 미래를 먼저 보는 거예요. 고수들은. 그래서 총잡이 절대 지지를 않는 거예요. 안 보고 쏴도 맞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안 보고 쏴도 맞을까? 또 그것도. 인간의 두뇌 안에는 그게 있답니다. 장에 대한 지도가 있대요. 내비게이션이 있대요. 내비게이션. 그래서 메시하고 그러니까 축구의 고수의 특성이 있어요. 골대를 절대 안 보고 공을 찹니다. 골대를 보고 찬 놈은 골인이 안 돼요. 골대를 보고 찬 놈은. 근데 골대를 안 보고 찬 놈은 골인이 돼요. 그게 메시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두뇌 안에서 거의 80m로 공을 몰고 가잖아요. 근데 뭐 그럼 얘도 피하고 쟤도 피하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중간에 한번 살짝 보겠죠. 근데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20-30m 앞에서는 한두 명을 제치고 슛을 쏠 때는 골대를 절대 안 봐요. 머릿속에 골대가 이미 그려져 있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으로. 근데 제 예측으로는요. 골대만 그려지는 게 아니라 골키퍼가 어느 방향을 막을 거라는 것까지 감지하는 걸로 느껴집니다. 이게 축구선수의 고수라고 그렇게 느껴져요. 증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교육이 그래서 저는 지금 정말 근본적으로 한번 이렇게
그런 방식으로 좀 신비하지만 증명되지 않지만 우리가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에 한번 희망을 걸어볼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인공지능 때문에. 자, 휴식하겠습니다.